혁신에 대한 모든 것. 맷 리들리 지음, 이한음 옮김, 청림출판. 바이러스가 혁신의 가치를 일깨우다. 나는 이 책의 최종 원고를 2019년 11월에 탈고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계로 퍼지기 직전이었다. 12월과 1월에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돈다는 이야기가 몇 차례 중국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1월 14일까지도 이 바이러스가 사람 사이에 전파된다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큰 위험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월이 되자 유행병이 통제를 벗어났음이 명확해졌다. 그 뒤에 이어진 이동 제한 조치로 영국에서 이 책의 출판 날짜가 2020년 3월 23일로 미뤄졌다. 그래서 이 병이 이 책의 논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후기를 쓸 시간을 얻었다. 이 책을 딱히 의학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감염병과 공중보건 분야에서 나온 혁신 사례를 많이 다루고 있다. 천연두, 소아마비, 광견병, 백일해의 백신 이야기, 페니실린 이야기, 말라리아를 막기 위해 살충제를 적신 모기장 이야기, 콜레라 치료에 쓰이는 경구 수행요법, 수세식 화장실과 상수 염소 소독 이야기가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쓸 때 이 모든 사례가 이제는 위험을 끼치지 않는 과거의 일이라고 느껴졌다. 세계의 더 부유한 나라에 사는 많은 주민을 더 이상 죽일 수 없고 더 가난한 나라에서조차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감염병이라는 적에 맞선 장엄한 승리의 이야기라고 말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이야기는 이루 따질 수 없는 혁신의 가치도 보여준다. 또 그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날 것이다. 즉 백신이든 알약이든 격리 의무화 조치든 감염자와 접촉한 이들을 추적하고 찾아내는 소셜미디어 앱이든 간에 혁신은 이 감염병을 이길 것이다. 고백하자면 나는 세계적 유행병이 이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어쨌거나 세계적 유행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따금 터져나왔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에볼라가 1995년에 100만 명을 죽일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2003년 사스, 2006년 조류독감, 2009년 돼지독감, 2013년 다시 조류독감, 2014년 다시 에볼라, 2016년 지카. 이 모든 사례에서 전문가들은 수학 모델을 써서 종말론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그들이 상세히 조사하고 언론이 퍼뜨린 수학 모델에 따르면 수십만 명, 심지어 수천만 명이 죽을 것이라고 했다. 늑대다! 매번 그렇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각 감염병이 유행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었지만 수백 명이나 수천 명이지 수십만 명은 아니었다. 늑대가 아니었던 것이다. 독감의 최신 형태가 1918년처럼 심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지쳐갔다. 독감의 유용한 치료제가 될지 모를 타미플루는 창고에 잔뜩 쌓였고 결국 제약사들은 2009년에 대량 구매를 해달라고 정부에 로비를 했다. HIV는 세계적 유행을 일으킬 수 있음이 드러난 동물종에게서 전파되었다고 확인된 새로운 바이러스였다. 그 바이러스는 약 2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지금은 다행히도 치료가 가능하며 사망 원인 목록에서 순위가 내려가고 있다. 이솝우화를 보면 정말로 늑대가 나타났을 때는 늑대다라고 외치는 소년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미 가짜 경보를 너무 자주 울렸기 때문이다. 세계적 유행병이 번질 것이라고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던 사례도 모두 가짜 경보였다. 그러나 가짜 경보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나는 인구 폭발, 석유 고갈, 핵겨울, 산성비, 오존 구멍, 살충제,
멸종률, 유전자 변형 작물, 정자수 감소, 해양 산성화, 특히 밀레니엄 버그 등의 과장된 주장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것들은 진짜 현안이지만 언론에서는 과장된 말이 난무한다. 경쟁적으로 쏟아내는 부당한 경보는 언론인과 정치가에게 피와 살이 된다. 헨리 루이스 맨켄은 이렇게 말했다. 현실 정치의 전반적인 목표는 대개 상상의 산물인 괴물을 끝없이 들먹거리면서 대중을 계속 경계 상태에 놓는, 그리하여 호들갑을 떨게 해서 안전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가짜 경보가 세계를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 해결책을 찾도록 한다는 설명도 들어맞지 않는다. 밀레니엄 버그는 이를 대비한 국가뿐 아니라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은 국가에서도 불발탄이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세계적 유행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 서양 언론은 줄곧 종말론적인 경고를 가득 쏟아냈다. 인류가 처한 가장 큰 위기에 관한 항의와 분노에 찬 하소연이 넘쳤다. 평균 기온이 10년 사이에 0점 몇 도 오를 것이고 특히 밤에 북쪽 지방에서 겨울에 더 오를 것이며 이윽고 부정적인 영향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록 기후변화가 대처해야 할 심각하면서 장기적인 문제이긴 해도 파국이 임박했고 수백만, 심지어 수십억 명이 죽을 것이라는 주장이 이미 30여 년 넘게 점점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그 기간에 기근, 태풍, 홍수, 가뭄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급감했다. 그런 과장된 주장을 하는 게 멸종반란 같은 극단적인 항의운동 단체만은 아니다. 세계적 유행병을 감시하는 일을 하는 국제기관인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에 기후변화가 21세기의 세계의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선언했다. 다시 말해 세계적 유행병보다 더 큰 위협이라는 것이다. 그러다가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무뎌져서 현재 상태에 안주하게 된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처음에는 나도 많은 이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그저 또 다른 종류의 독감임이 드러나거나 곧 독성이 약해져서 독감 비슷한 열병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의학 쪽의 내 친구들도 그럴 것이라고 나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앞서 세계적 유행병이 되리라고 예측되었다가 실현되지 않은 많은 사례를 보면서 나도 안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 2010년 책 이성적 낙관주의자에서 나는 현세기에 온갖 좋은 일이 일어나겠지만 차질도 빚어질 수 있고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다고 썼다. 또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나 독감이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21세기가 끔찍한 곳으로 변할 수도 있다. 또 1999년 질병의 미래를 다룬 글에서 새로운 세계적 유행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균도 곰팡이도 동물 기생충도 아니라 바이러스일 것이며 야생동물에게서 전파될 것이라고 썼다.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가축으로부터 질병을 얻었기 때문이다. 당시 나는 이렇게 썼다. 나는 박쥐 쪽에 걸겠다. 박쥐는 천종이 넘으며 집단 생활을 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호흡기 바이러스에 있어 이상적인 숙주다. 우리처럼 박쥐도 큰 무리를 이룬다. 그들은 우리처럼 장거리를 난다. 우리처럼 계속 시끄럽게 기침을 한다. 의사소통을 하고 길을 찾기 위해서다. 인간이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되고 불어날 수 있는 조건을 계속 조성한다면 밀려드는 새로운 바이러스 감염병에 우리는 계속 시달리게 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일으키는 것이 박쥐가 지닌 여러 코로나 바이러스 중 한 종류이며 종사일을 뛰어넘기 전에 이미 ACE2라는 수용체를 통해서 사람 세포로 침투할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안다. 그 바이러스가 여러 야생생물 종을 한데 모아놓고
식품이나 약재로 파는 비위생적인 재래시장을 통해서 증식되어 우리에게 들어왔는지, 아니면 연구소에서 실험하던 중에 탈출했는지, 또는 양쪽 다 기여했는지는 아직 모른다. 그런 누출 사고는 일어나며 지역 박쥐 동굴을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 채취를 하는 텐주나 같은 과학자가 있는 후베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그 감염병이 시작된 듯이 보이는 우한의 재래시장에서 겨우 수백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과학 문헌을 훑어보면 과거 이미 경고가 나왔음이 명확히 드러난다. 2007년 4명의 홍콩 과학자는 이렇게 썼다. 관박쥐 집단에 있는 사스코브 유사 바이러스의 대규모 저장소와 중국 남부의 별난 포유류를 먹는 문화가 결합되면 시한폭탄이 된다. 또 2019년에 그 연구진 중 일부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남부의 야생동물 재래시장과 식당에서 살아있는 박쥐를 거래하는 것처럼 박쥐와 동물, 그리고 박쥐와 사람의 상호작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간 전파에 중요하며 파괴적인 세계적 대유행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백신과 진단법 분야의 혁신 소홀. 그러나 그런 경고는 무시되었고 야생동물 재래시장은 계속 번창했으며 세계는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더욱 큰 문제는 혁신이 가장 필요한 분야를 세계가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21세기의 백신 개발은 세계보건기구와 각국 정부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 고화기술이 되는 바람에 시들해졌다. 그런 기관과 정부는 공중보건 예산을 식단이나 기후변화 문제를 사람들에게 교육하는 데 쓰는 쪽을 선호했다. 민간 부문도 백신 개발을 외면했다. 새 백신을 개발하는 일은 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다. 새 유행병에 쓸 백신을 개발했을 즈음이면 그 유행병은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긴급 상황에서 그 백신을 공짜로 넘기라는 엄청난 압력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신이 듣는다고 해도 스타틴 같은 물질과 달리 한 사람이 한 번만 맞으면 되므로 곧 사업을 접게 될 것이다.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병의 사례를 보면 11월에 시험용 백신이 처음 개발되었지만 7개월 사이에 에볼라 유행이 끝나는 바람에 회사는 최신 임상시험에 필요한 자원자를 찾기조차 어려워졌다. 그런 사례에서 제약사의 곤경에 동정할 이들은 적으며, 그래서 많은 제약사는 아예 백신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심했다. 나는 이 장에서 1930년대에 펄 캔드릭과 그레이스 엘더링이 겨우 4년 사이에 100일의 백신을 개발하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일과를 마치고 남는 시간에 열심히 연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한 끝에 많은 생명을 구했다. 현재 유전자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고 면역계가 어떻게 작동하고 단백질이 어떻게 합성되고 유전암호책이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음에도 백신을 만드는데 여러 해가 걸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충격적이다. 백신을 만들라는 명령문을 사실상 몸에 주입하는 형태인 전령 RNA 백신처럼 혁신적인 백신 제조 방식이 이번에는 우리를 구원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백신은 몇 안 되는 연구실에서 부족한 연구비로 소규모 연구진이 개발해온 것이다. 이 대유행이 일어나기 전인 2019년 인간 백신 계획의 회장 웨인코프는 백신 개발이 수십 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비싸고 느리고 고역스러운 과정이다라고 했다. 백신 자체의 효과뿐 아니라 백신 개발 과정 자체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너무나 절실하다. 한마디로 예전이나 지금이나 혁신이 몹시 필요하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이 설립되었다. 웰컴 트러스트, 게이츠 재단, 인도와 노르웨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였다. 그러나 사실 누군가가 훨씬 더 일찍 했어야 한다.
2020년까지 감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새로 출현하는 그 어떤 질병에든 맞추어서 진행할 수 있는 백신 개발 플랫폼을 창안하는 일을 거의 시작도 못한 상태였다. 2020년 세계적 유행병을 겪게 된 우리의 가장 큰 실패는 백신 분야에서 충분한 혁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로 놀랐다. 이런 실패는 백신 이외의 것에 더 크게 적용된다. 세계적 유행병이 퍼짐에 따라서 각국은 곧 그 바이러스에 맞서는 주된 무기가 진단검사를 통해서 병에 걸린 사람을 찾아내어 격리하는 것임을 알아차렸다. 한국과 독일 같은 몇몇 국가는 재빨리 민간 부문을 합류시켜서 검사 도구의 개발, 제조, 보급을 기업에 맡겼고 민간 부분은 시행착오 과정을 거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발견했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는 정부가 검사를 계속 독점하려고 했다. 그것이 품질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핑계를 대면서였다. 애덤 스미스 연구소의 매튜 레시는 애틀란타에 있는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처음에 민간 부분이 자체검사법을 개발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자기검사법이 신뢰도가 높다고 국가와 자치단체가 착각하게 만들어서 검사를 독점하려고 애썼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심한 비판을 받은 뒤 미국 정부는 정책을 바꾸어서 권한을 분산시키기로 했다. 곧 민간 부분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하루에 수십만 명씩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애덤 스미스 연구소는 같은 보고서에서 영국 당국도 모든 시료를 자체 연구실로만 계속 보냈고 민간 부분의 다양한 도구 개발을 추진하고 신속 승인을 내주기보다는 자체 진단 도구의 개발과 이용을 택했다고 썼다. 3월 중순에 국가연구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자 수가 치솟자 영국은 검사를 외부에 위탁하는 대신에 증상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검사를 하지 않는 쪽을 택했다. 환자보다 중앙집권적 통제와 명령을 우선시한 정말로 기이한 집착 증세였다. 각국이 세계적 유행병과 씨름하다 보니 평시에는 합리적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터무니없어 보이는 발전의 장애물과 맞닥뜨리고 있다. 테라노스가 보유했던 특허는 진단검사법의 개발을 막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다가 다행히도 그 특허를 넘겨받은 보유자가 주장을 철회했다. 많은 법규는 안정성을 높이지도 않으면서 그저 발전 속도만 늦추었다.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제정된 법규가 새 진단검사법을 개발하려는 개발자의 시도조차 막음으로써 발전을 엄청나게 지체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은 얼마간이나 봐 증거를 남기지만 혁신 제품을 출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예 사업을 포기하는 이들은 거의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11장에서 말했듯이 이탈리아에서는 심박동 기기의 사용 승인을 받는데 70일이 걸렸다. 치료법도 마찬가지다. 세균과의 전쟁은 항생제라는 화학적 무기를 써서 어느 정도 승리해왔지만 효과적인 항바이러스제를 발명하는 과정은 훨씬 진척이 느리고 성과도 그다지 없었다. 주로 특정한 바이러스에만 효과가 있는 약이 극소수 나왔을 뿐이다. 이 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되기 몇 달 전에 나온 한 보고서는 성견지명을 보여주는 결론을 내렸다. 진정한 광범위 항바이러스제가 거의 없기에 바이러스 감염병의 출현에 대비하는 데 큰 빈틈이 나 있다. 이는 바이러스가 대체로 자체 생화학 기구를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아서 숙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바이러스를 공격할 표적 자체가 거의 없어서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백신도 그렇지만 세계적 유행병을 멈출 약물도 10년쯤 쓰이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질 수 있으므로 임상시험을 할 가치가 있다는 게 드러날 때에야 엄청난 투자를 하는 제약사에 수익을 꾸준히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HIV의 사례가 보여주듯이 대체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억제제 형태라면 항바이러스제도 만들 수 있다.
그런 약은 숙주에 특정한 효소를 써서 세포 안으로 들어가려는 바이러스를 막는다. 세계가 그 문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 그런 항바이러스제가 얼마나 더 많이 개발되었을지 누가 알겠는가. 아무튼 HIV에 쓰기 위해 개발한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 억제제와 단일 클론 항체, 에볼라를 막기 위해 개발한 RNA 중합 효소 억제제는 제약사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의 출발점이 되어 주었다. 우연한 발견의 좋은 사례로서 후지필름의 항바이러스제인 파비피라비르는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를 막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소수의 항바이러스제 중 하나다. 이 약물은 바이러스학자 기미아스 시라기가 헤르페스 치료제를 찾다가 발견했지만 지금은 인플루엔자를 막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14년 기니의 에볼라 환자에게 그 약물을 투여했을 때에는 미미한 효과만 나타났다. 그런데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임상시험에서 가능성이 엿보였기에 후지필름은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약물의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이는 혁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한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약물이 다른 바이러스에 맞서는 다음 전투로 이어지다가 이윽고 세계적 유행병에 맞서야 할 순간에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 공교롭게도 카메라 회사의 손에 들려서 말이다. 여러분이 책을 읽고 있을 무렵이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효과가 있는 치료제가 나왔을지도 모른다. 이는 이 첫 번째 세계적 유행이 백신이 아니라 항바이러스 요법으로 멈출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맞을지 알 방법은 없다. 한 조사 자료는 가능한 후보 물질 30가지를 나열했다. 혁신이 늘 그렇듯이 시행착오를 통해 판가름이 나겠지만 그 후보 약물 전부가 이 병을 치료하거나 약화시키지 못할 가능성은 낮다. 그 병에 걸린 사람뿐 아니라 걸렸던 사람도 찾아낼 수 있는 효과적인 항체 검사법이 나올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는 이윽고 이 악몽에서 빠져나와 경제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우리는 몇 가지 다행스러운 점까지 고려하여 이 재앙이 그리 지독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게는 매우 위험하지만 아동에게는 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점에서 예전에 아동과 노인에게 똑같이 피해를 입힌 독감, 패스트, 천연두 등 대다수의 질병과 전혀 다르다. 디지털 혁신은 격리의 고립감을 줄여준다. 이 바이러스가 가져온 한 가지 직접적인 효과는 세계 경제의 활동 중단이었다. 2020년 3월 바이러스가 유럽을 비롯한 여러 대륙으로 퍼지자 각국 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민에게 집에 머물라고 함으로써 인구의 이동을 제한하는 힘겨운 결정을 내렸다. 그 충격은 엄청났지만 대다수가 손주에게 화상 통화를 할 수도 없고 온라인 회의도 불가능하고 온라인 쇼핑은 거의 존재하지도 않았던 20년 전이었다면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빴을지 생각해보라. 광대역망 때문에 이동 제한은 예전보다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 되었고 아마도 많은 이에게 자신의 통신 습관을 되짚어보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유행병은 분명히 엄청난 혁신을 분출시켰다. 줌, 팀스,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같은 시스템을 많은 이가 접하며 처음으로 화상통화를 하는 인구가 임계 수준을 넘어선 듯하다. 소박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공항을 통과하고 보안 검사를 받고 호텔 정문을 지나는 힘겨운 일을 하지 않고서도 이 책을 출판하는 전 세계 문학 축제에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훨씬 늘어날 것이고 유행병이 수그러든 뒤에도 그들을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이 덜할 것이 확실하다. 의사뿐 아니라 많은 전문가를 가상으로 방문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몇몇 국가에서는 노동자들이 집에서 일할 권리를 점점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다. 원격 회의 혁신이 도움이 되도록 허용한다면 건강관리, 회계, 법률 부문의 생산성은 정체되는 대신에 가속을 시작할 것이 확실하다. 또 확산되는 무료 데이터 공유는 연구자들을 돕고 과학 논문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왔다. 과학 논문 출판의 과정을 통해 부당이득을 보는 사업도 이 뒤로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부당하게도 오랫동안 우리는 자신이 돈을 대서 나온 연구 결과를 돈을 주고 봐야 했다.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쪽을 선호하게 되면서 번화가에서의 거래가 줄어들에 따라 현금의 소멸은 아마도 가속되어 왔을 것이다. 이동 제한 동안 친구들이 서로를 보기 위해서 발명한 화상통화 기능으로 저녁 모임을 하는 등의 사회적 사건은 우리가 실제로 오프라인 모임으로 돌아가면 다시 사라지겠지만 부모나 조부모와 멀리 떨어져 사는 이들 사이의 가족 대화는 온라인으로 계속될 것이다. 디지털 혁신은 의학적 용도로도 쓰인다. 스마트폰을 통해 사람들의 이동을 추적하는, 따라서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는 능력은 한국 같은 나라에서 널리 쓰였으며 세계 각지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기술은 이미 더욱더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한 예로 스마트폰은 서로 가까이 있을 때 암호화 행태로 의미 없는 메시지를 교환할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용하면 감염자가 어떤 이들과 접촉했는지 동선을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기술 대기업에 자신의 이름이나 습관을 알리지 않으려면 전화기도 자가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접촉 추적이 반드시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으스스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니다. 혁신의 돌파구를 찾아서 이런 몇 가지 긍정적인 점을 찾을 수 있긴 해도 세계적 유행이 끝난 뒤에 복구해야 할 심각한 경제적 피해도 있을 것이다. 경기가 심하게 침체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실업률은 서서히 높아질 것이고 물가가 치솟을 것이며 많은 이가 부채를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무역 보호주의가 확산될 것이다. 이런 충격은 분명히 제일 가난한 이들에게 가장 심하게 가해짐으로써 많은 이의 삶을 파탄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에 세상이 배워야 할 주된 교훈이 있다. 번영은 혁신에서 나오며 혁신은 새로운 것을 실험하고 시도할 자유에서 나오고 자유는 결정을 허용하고 장려하고 재촉하는 분별 있는 규제에 의지한다. 빠른 경제 성장률을 회복하고 빈곤층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계적 유행병이 판칠 때 혁신가가 의료기기와 치료법에 달려들도록 규제 지연과 장애물을 조사하여 치우고 그런 개혁이 영구히 지속될 수 있는지, 다른 경제 부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위기 때 내가 이야기를 나눠본 기업가 과학자는 하나같이 관료주의적 절차 때문에 불필요하게 일이 지연되는 바람에 좌절을 겪는다고 말했다. 예로 정부가 진단검사 도구를 구매하는 계약을 하는 데에는 열흘이 걸린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공무원, 자문가, 법률검토자가 드러내는 급할 것 없다는 태도는 위기 때 문제로 대두되지만 평소에도 줄곧 문제라고 여겼어야 마땅하다. 새로운 의료기구를 승인하는 것이든 새 공항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이든 간에 의사결정 과정은 마비 상태에 이를 만큼 느려져 왔으며 느긋하게 살펴보는 선출되지 않는 자문가 집단에게 돈을 주고 자문을 구하라는 요구까지 덧붙여졌다. 자산이 줄어들고 있음을 지켜보면서 혁신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애쓰는 기업가로서는 규제 당국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라고 말하기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바이러스 유행이 지난 뒤 다시 번영을 이루려면 바뀌어야 한다. 정치인은 더 나아가 인간 노력의 중요한 분야에서 혁신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두 번 다시 빠지지 않도록 더 전반적으로 혁신의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 한 가지 방법은 연구비 지원과 특허에 의지하는 대신에 상을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 기관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의 세부 사항을 온라인에 올려서 대중 참여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이노센티브라는 온라인 문제 공유 사이트를 조사한 연구진은 해당 문제와 거리가 먼 전문 분야의 사람들일수록 그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결과를 얻었다. 이노센티브에서 190개국의 40만 명이 넘는 이가 문제 해결에 기여해 왔으며 성공적인 해결책을 내놓음으로써 타간 상금이 총 2천만 달러가 넘는다. 이것은 현재의 세계적 유행병 사례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노력의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우리가 상을 더 많이 활용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노벨상을 받은 경제학자 마이클 크레머는 현안에 맞추어주는 상금을 혁신 유인책으로 삼는 선진시장 협약이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아무튼 어떤 백신을 발명한 기업이 상금을 탄 뒤에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백신 생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상금 수요가 무의미해질 것이다. 그래서 2007년 게이츠 재단은 개발도상국에 쓸 폐렴균 백신을 개발하는 이에게 주겠다고 15억 달러의 상금을 내걸었다. 그 백신은 가난해서 접종 비용을 낼 수 없는 이들에게 주로 쓰일 예정이었기에 제약사는 그 특허를 계속 지닌다고 해도 그 발명으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단은 상금을 한 번에 다 주는 대신에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10년 동안 대주는 계약 방식을 택했다. 제약사는 백신이 팔릴 때마다 받는 상금의 총액이 더 늘어났다. 이 경매 방식으로 1회 접종 비용이 2달러인 양호한 백신 3종류가 개발되어서 1억 5천만 명의 아동에게 접종되었고 7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 또 정부가 특허를 사서 혁신의 제약을 없애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998년 크레머는 특허를 적절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경매를 통해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정부가 매입할 의향이 있음을 입찰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민간 시장에서 여러 특허의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경매를 통해 가격이 결정되면 정부가 나서서 구매한다. 정부가 매입하는 사례가 아주 드물게 이루어진다면 민간 입찰자들이 참여를 지나치게 꺼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우스는 이렇게 주장한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 같은 세계적 유행병과 맞서 싸우려면 우리는 어느 특허를 매입하여 혁신의 병목 지점을 없앨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혁신기구는 대기업, 관료주의적 거대 정부, 새로운 것에 공포증을 보이는 규모 큰 항의단체의 자기만족적인 태도를 통해 서서히 전개되어 온 듯하다. 나는 이를 한탄하는 익숙하지 않은 비관적인 분위기로 이 책을 마감했다.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이 디지털 세계에서 대체로 혁신 엔진은 털털거리고 있으며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새 상품과 서비스가 그다지 출현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전해왔다. 지금이 혁신이 작동하게 만들 때라고 말이다. 이 책에서의 혁신은 단순한 아이디어의 나열이나 발명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이 책에서 저자는 진화생물학, 고고학, 기술,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혁신의 성질을 탐구합니다. 나아가 혁신이 어떻게 현대를 빚어냈는지 살펴보고 우리 일상의 일부로 자리 잡은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맞닥뜨린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한 저자의 견해를 읽어드렸습니다. 현재 인류에게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 무엇이 이 상황을 개선하여 우리를 미래로 이끌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머무는 글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낭만 독백이었습니다.